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열성경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성경련은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내 아이는 아니라도 주변에서 열성경련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열이 날 때 할 수 있는 열성경련에 대해서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알려드립니다. 열성경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당황하게 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열성경련할 때 예전에는 물수건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지만 요즘은 물수건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열성경련할 때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등대고 바로 눕히지 말고 옆으로 눕히라는 겁니다. 옆으로요.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성경련을 하면 아이에게 큰일 난 것처럼 정말 겁나 보이지만 열성경련의 대부분은 열성경련 그 자체로서는 아이에게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저절로 좋아지고 나중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열성경련을 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열성경련이 생기면 의식이 없어지고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고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손발을 약간씩 떨기도 하고 온몸이 뻣뻣해지는데 이런 증상은 좌우대칭입니다. 대개는 수분 안에 경련이 먹고 난 후에도 한동안은 아이가 늘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열성경련은 15분 이상 지속되지 않고요. 24시간 이내에 재발하지 않습니다.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되면 응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경련을 먹게 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당하는 부모들은 정말 무섭고 겁날 겁니다. 미리 알고 있어도 겁나는데 열성경련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정말 무서운 것이 열성경련입니다. 열성경련은 정상 발달을 하고 이전에 식량학적으로 문제가 없던 건강한 아이에게서 발생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에 발생기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는 12개월부터 18개월 사이입니다. 38.9도 이상에서 발생기지만 더 낮은 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경련은 열이 날 때 처음 수시한 내로 발생깁니다. 가족력도 있고요. 열성경련을 경험하는 부모들은 아기에게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열성경련은 그 자체로서는 심각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련이 멎은 후 가능하면 빨리 소아과사에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열성경련 후에 아이에게 경련성 질환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열성경련으로 응급실 여러 군데 다니다가 아이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열성경련이 원인이 아니고요. 다른 병으로 열이 날 때 경련한 것이고 이것은 열성경련 때문에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성경련은 흔하고 나중에 문제가 없는 단순 열성경련과 드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다른 병이 있어 열이 날 때 경련할 가능성이 높은 복합 열성경련으로 구분되는데 둘 다 열이 날 때 경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 열성경련과 복합 열성경련은 다 열 날 때 경기를 하는 겁니다. 열성경련은 무서워 보이지만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갈 필요 없고요. 보통은 열성경련 할 때 경련이 멎으면 그리고 아이가 안정되면 소아과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열성경련을 하는 경우 열성경련이 확실히 보이는 경우라면 열나는 병을 치료한 중이라면 경련이 멎고 바로 소아과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열성경련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련은 5분 미만이 아니라 수초간만 지속되어도 가능하면 빨리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열성경련 할 때 의사가 꼭 봐야 될 경우는 미리 알아주십시오. 열성경련 할 때 15분 이상 경련하거나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에서 경련하거나 좌우 비대칭으로 경련하거나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의 경련을 하는 경우는 다른 질병이 열성경련으로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고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는 엄마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련하는 아기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이 없이 경련한다면 열성경련이 아니기 때문에 뇌파 검사와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열이 나서 경련할 때 밤이라도 응급으로 의사를 봐야 하는 기준은 5분 이상의 경련을 하거나 경련이 반복되거나 경련을 하는데 좌우 비대칭이거나 경련을 하면서 토하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나 경련 후에 깨지 않고 계속 졸려할 경우는 119를 불러서라도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겁이 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밤이다. 그러면 119를 부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친 후 경련을 하거나 열이 없는 상태에서 경련하는 경우도 바로 응급실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련을 할 때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열성 경련을 하는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성 경련할 때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기도 확보입니다. 숨이 막히지 않게 아이의 자세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 자세는 약간 딱딱하고 날카롭거나 위험한 물건이 없는 안전하고 평평한 곳에 아이를 눕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등 대고 눕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눕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등 대고 눕히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옆으로 눕히는 것을 제일 강조합니다. 이걸 회복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턱이 너무 가슴 쪽으로 숙이지면 숨쉬기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 눕혀야지 침이나 구토물이나 분비물이 폐로 들어가서 숨이 막히거나 흡인성 폐렴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련이 멎은 후에도 완전히 깰 때까지는 옆으로 눕힌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련하면 옆으로 눕히고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몇 분간 경련하는지와 경련하는 자세를 잘 관찰해 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련을 한다고 아기 손발을 꽉 잡아서 경련을 먹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옆으로 눕혀서 침이나 구토물이 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일단 입안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빼주시고 빼기 힘든 음식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로 조심해서 빼야 됩니다. 억지로 빼려다가 음식이 밀려 들어가면 기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흙 깨물까봐 입안에 숟가락 같은 거 넣지 마시고요. 더 다칠 수 있습니다. 열이 심하다고 경련하는데 해열제 같은 약을 먹이면 큰일 납니다. 자약도 이럴 때 넣지 마시고요. 호흡기로 들어가서 숨이 막히거나 폐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약 먹이면. 그리고 경련할 때는 팔 꽉 잡지 마시고 숨 못 쉬고 팔이 진다고 인공호흡 시키면 안 됩니다. 방을 시원하게 하고 열이 심한 경우 옷을 벗기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경련 중에 물수건 닦는 것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게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경련이 멎은 후 고열이 날 경우 아이가 추워하지 않고 닦아서 편애할 경우는 미지근한 물수건을 사용할 수 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몇 분간 경련하는가 시간 재주는 것이 좋고요. 열성 경련하는 아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해열제를 열심히 사용해도 열성 경련은 다 맞기 힘들고 사실 열심히 쓰나 안 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이상이 없는 정상 아이들도 많게는 5% 정도는 열성 경련을 합니다. 그리고 열성 경련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경련한 아이들이 30%는 재발하고요. 두 번째 열성 경련한 아이의 반 정도가 다시 재발합니다. 어릴 때 경련할수록 재발을 더 잘하는데 1세 이전의 아이가 처음 경련한 경우는 반 정도는 재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재발을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성 경련할 때 나이가 1세 미만이거나 열이 난 지 하루 이내에 경련하거나 열이 39도 이하로 많이 높지 않을 때 경련한 경우 재발을 잘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열성 경련한 경력이 있거나 다른 가족들이 열성 경련했거나 경련할 때 15분 이상 경련을 하거나 24시간 이상 다시 경련한 경우에도 재발을 잘합니다. 열성 경련하게 되면 부모는 우리 아이가 경련선 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고민하시는데 열성 경련 때문에 경련선 질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병을 가진 아이가 열이 날 때 열성 경련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열성 경련을 많이 하던 아이도 만 5세가 지나면 열성 경련이 확 줄게 됩니다. 물론 열성 경련이 있는 경우 다른 경련선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이 다른 경련선 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경련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열날 때 경련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열성 경련 후에 아이가 나빠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경련선 질환이 아닌 열이 날 때 경련을 일으킨 그 병이 열 때문에 경련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련선 질환은 흔합니다. 재발도 흔하고요. 한번 열성 경련을 하면 재발할까봐 열이 나면 임의로 해열제를 왕창 쓰거나 해열제 2개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부모도 있는데 이것은 곤란합니다. 해열제는 아무리 많이 열심히 자주 사용해도 해열제 정량을 사는 것과 열성경련 줄이는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성경련 후에 진정작용하는 약을 함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경련과 연관된 약은 반드시 소아과 의사의 처방을 받고 먹여야 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다른 열성경련으로 경련한 경우 약을 함부로 먹이게 되면 진단이 늦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열성경련을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항경제를 먹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아과사 진료를 받고 소아과사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상 열성경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성경련 너무 겁내지 마세요. 미리 알고 담담하고 제대로 대처한다면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 때문에 경련한 것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점 미리 알아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